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부당한 이 노동 현실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 해 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여전한 현실은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지금에라도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이슈 짚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연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노동계가 추진하는 법안 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있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공방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교수님 좀 이 법안이 핵심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뭐 말 그대로 사망 사고 등 그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 재해에 대해서 네네. 뭐 벌칙을 부과하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하면 이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죄송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예. 1억 이하의 그 벌금을 물게 됐는데 그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가 아니고 하한선을 뒀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 손해액의 뭐 한 3배 내지 10배 가지고 5천만 원에서 10억까지 손해배상액도 대폭 늘어났고 네네. 형량도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한을 정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차게끔 그렇게 강화된 법률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네네. 과거에 이제 2017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예. 처음 이제 발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금년 초에 그 산안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네네. 김용균 씨가 네. 그 사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아가시면서 네, 좀 강화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태일 열사 그 50주년을 맞아서 네네. 기왕에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제출했고요. 네네. 관련 뭐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김용균 씨 어머님이 또 김미숙 그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시잖아요. 이걸 지금 뭐 현행법의 아무래도 한계와 여러 가지 뭐 빈 구석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좀 제정돼야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뭐일까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1위 국가입니다. 네. 뭐 작년 한 해도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2,0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5.6명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신 분이 바로 이제 김용균 열사의 어머니신 김미숙 이사장이 나섰고요. 실제로 이제 기존의 산안법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형벌을 받은 경우도 사례들 살펴보면은 실제로 전체 1,065명 가운데 21명만이 실형을 받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유예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1.9% 정도가 겨우 형을 받았다 실형을. 그다음에 솜방망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산재는 계속 줄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피고인의 절반가량 49.5%는 또 벌금형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사례들도 있고 또 벌금의 금액도 인당 458만 원 정도 우리 자료 화면에 나오지만 이 정도 금액 벌금 받아가지고 이 정도 금액 벌금 받아가지고 과연 누가 이거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체별로 재범 다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비율이 97%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산재 일으킨 사업장이 똑같이 산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적 좀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그 97%가 이 법을 다시 위반한다는 말씀이세요? 위반을 했는데 또 위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기업을 하다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노동자들과 관련된 또 뭐 일자리가 잃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한번 발생되더라도 이것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현재의 형벌 체계로는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사실 법이라는 게 항상 빈 구석이 있고 맹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뭐 그런 일이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아주 너그럽게 봐준다고 쳐도 네. 2번씩 3번씩 이게 재범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법의 허점이 너무 크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기업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예. 사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고 한 번 났을 때 그냥 그렇게 아주 미미한 처벌을 받고 네네. 그 이후에 또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들 개인의 어떤 그 책임에 맡기고 그런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아주 그 재해가 나타났던 기업이 근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좀 더 강하게 제재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법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산안법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현재 국회 상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상황이잖아요. 네. 뭐 슈퍼 여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고 네. 근데 또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는 이거를 한번 강조했던 발언들을 몇 차례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의 태도를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뭐 노동자 산업 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원칙론에서는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영국에서도 뭐 기업살인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의 그 단초가 된 법안인데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26개의 기업이 네. 제재를 받았는데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한 건이 중견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몇 억 안 되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게다가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뭐 제가 아는 중소기업주들도 만나보면은 어떻게 인수장만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 시스템 제대로 안 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정말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집권 여당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여당에서도 보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법안은 한 4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전국은 조금 너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어떤 그 고민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서는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여당이 말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긴 하지만 지금 경영 상태가 너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또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 뭐 산업 현장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중대재해와 관련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줄지하고 있는 이 구조와 관련해서 아침에 남편을 일하러 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 답을 해야 될 책무가 바로 이제 민주당에게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용자들이 처벌을 뭐 우리가 죽었으니까 반드시 너것도 처벌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형식의 중대재해기업 이제 처벌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예. 이건 랜드마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됐으니까 사업 작업장에 있어서 유의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신속히 고치라. 그리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해라.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이번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의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것과 관련된 책임은 민주당한테 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 민주당이 이제 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 국민의힘이 친기업적인 그런 정당이라서 반대해서 안 됐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그러네요. 지금 돌입된 핑계를 댈 게 것이죠. 없어졌네요. 이제 핑계를 댈 게 전혀 없어진 상황이어서 저는 뭐 중대 기업 특별법이 사실은 이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예상하되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은 논의를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법을 갖다 통과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면은 그거는 뭐 사실은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사실은 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내용과 관련해서 접근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특히 이제 뭐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누구든지 이 산재가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그죠. 그뭐 예를 들어서 산재가 일어나게 발생하면은 작업장 세워야 되고 그렇죠. 또 처벌받아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런 구조인데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 작년에 이제 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절반 정도의 산재를 발생시키는데 특별 근로 감독을 강화시키고 감독관을 상주하게 하고 그다음에 순찰차 페트롤카를 통해서 산재 예방 캠페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14명이라는 건설 현장에서 줄어들 정도로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제한된 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이렇게 했지만 벌금을 강화시키면서 사용자들 처벌도 당연히 특별한 아주 과도하게 또는 뭐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사용자들에 대한 이 영국의 뭐 기업살인법에 보듯이 좀 매출 대비해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산업 현장의 산재를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법안 통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 화면에 나갔었는데 그 정당별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그 인권과 그다음에 근로권을 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5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뒀단 말이죠.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같은 그 입법 환경 그리고 네네. 야당이 그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이렇게 그 유예시킬 필요가 있을까? 저는 뭐 이번 국회에서 이 부분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처벌에 대한 논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하면 이 그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산재 보험으로 또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작업장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그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자 뭐 그런 의미일 텐데 지금 이 법이 그 논의가 되면서 과연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근로감독만 하고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소사업장이라든지 업종별로 좀 열악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단순히 법을 통해서 기업의 여건이 안 좋고 기업 규모가 작으니까 몇 년 유예해 주자.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태의 법안은 반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법을 보면서 떠오른 게 민식이 법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사고가 나면 국민들 민심이 들끓 거고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된 민식이 법만 하다 지금 과잉 처벌이라고 하는 또 통과되고 나서는 그 압도적인 국민이 다 찬성했지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가 지금 거의 문을 안 열고 있다 보니까 사고는 안 나고 있는데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그럼 능사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
산안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영미,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 외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벌금도 액수도 적고요. 근데 문제는 독일이나 일본 보면 우리보다 산업재해가 훨씬 건수가 적잖아요. 그건 뭐냐면 산업재해의 인프라가 예방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자꾸 결과만 가지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그 걸리면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기본적인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문제가 뭐냐면 영국의 이제 기업살인법인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의한 과실치사 및 살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영국에도 산안법이 있습니다. 산안법의 특별법 형태로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사망 등 재해 사건의 95% 이상은 기존의 산안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네네.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건수만 이 법으로 아주 뭐 악질적이거나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걸 처벌되고 있고 그래서 이 영국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다고 했다는 건 영국의 산안법 때문이 이 법 때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영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법의 적용 요건을 굉장히 제한적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제출된 거는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구체적 내용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없어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미 국가에서 그런 나라는 기업의 자율성을 굉장히 부과합니다. 그 대신에 한번 걸리면 아주 엄청나게 징벌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데 그 검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대신에 자유롭게 탔다 내렸다는데 한번 걸리면 20배 요금 물리든지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무단 우리나라는 승차할 때, 이미 무인 승차하면. 규제가 많습니다.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규제 사항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미 산안법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673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고 있느냐? 아까 또 이야기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가면 굉장히 또 그 솜방망이 처벌해가지고 네네. 기업주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빠져나오고 이런 현재의 시스템만 개정하고 잘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렇게 처벌만 잔뜩 강화하는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그냥 사업을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게 할 거고요. 네네. 굳이 한다고 그러면 정말 영국처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특별법 형태로 상징적인 의미로 하되 이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제출된 법만 보면 처벌만 잔뜩 강화했지 요건도 부정확하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산업재해가 확 줄어드는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 개선 없이 그냥 이런 법만 처벌만 강화해서 그렇게 산업재해가 줄어들까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감형 사유도 나가고 있는데 피고인 반성하면 한 100건 중에 10건 중에 한 4건 정도는 뭐 감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 봐서는 과연 법이 있다고 해서 뭐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법 체계로서 또 뭐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이 법은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고 예. 이제 어느 방식에 초점을 맞추신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제 외국의 사례 이야기했는데 뭐 나오지 않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징역 25년까지 그리고 기업의 벌금은 최고 뭐 500만 불까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년 사망 사고 일어나면 무기징역 그다음에 벌금도 무한 벌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영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조 비중이 사실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 비중이 높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징역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초점보다는 벌금형이 너무 낮다. 실제로 기업 대비해서 지금 현재 법상 기업은 10억까지 한도이거든요. 그런데 예. 큰 기업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억 정도의 돈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1년에 뭐 1분기에 11조씩 이익이 나고 있고 이런 구조인데 벌금 10억 이런 걸로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고 한 기업당 최고 뭐 잘못되면 300억까지 벌금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하는 CEO들 예를 들어서 구속시키면 우리도 뭐 화가 나니까 구속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구속시키고 나면 또 그 공장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구속에 집중하다 보다는 책임 있게
책임액에 대해서 제대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 줄어든 사례도 매출액의 2.5%에서 매출액의 10%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물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명확히 재산적 피해가 가고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지금 뭐 한 1,000만 원 들어가. 근데 이거 잘못했을 때 10억 물어야 돼. 다 설치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설치하는데 뭐 벌금 아까 보셨지만 458만 원 들어가는데 벌금 458만 원인데 이 설치 비용가 1,000만 원 들어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와 관련해서 명확히 가야 되는 데가 첫 번째고 한도를 대단히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몇 푼 아끼려 하다가 사람 목숨 잃고 그러고 내 돈 재산 다 뺏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것.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소기업 대표자들 인터뷰해 보니까 또 우리 책임이구나. 또 중소기업은 문 닫아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하기에 여력이 부족한 데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추락사, 끼임, 하지만 손가락 절단 사고라든지 다양한 사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과 관련해서 그것을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데 대한 정부의 재정도 신속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예산권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도 좀 대폭 지원해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숨쉬게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랜드마크적으로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의 발언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재계에서는 뭐 과잉 규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산안법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해야 되냐. 뭐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또 산재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과연 규제나 처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벌만으로 이게 예방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기업은 그동안에 과연 그 최소한의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여러 사건들, 뭐 사망 사고들을 보면 예. 뭐 처벌이 낮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 네네. 또 위험을 외주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거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그 직접적인 처벌법이 특별법 형식으로 네네. 이렇게 나오기까지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은 뭐 지금 경영 여건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로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네네. 그동안에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업이 어떻게 그 개선을 시킬지 그리고 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부도 그냥 단순히 근로감독 차원에서 뭐 잘 지켜야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오히려 그 스스로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나 위험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처벌이 강하고 규제가 강하다 보면 왜 튕겨나가거나 아예 은폐하는 경우도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다가 그 일터에서 숨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800명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뭐 그 전에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900명대, 1000명 어간에 있었는데 이게 800명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되게 지금 노동 환경이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규제가 너무 강하면 이게 또 숨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노동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나라가 뭐 부끄럽게도 OECD에서 최고 수준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예. 분명히 뭐 이건 정부도 책임이 있고 기업주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짚고 싶은 거는 산재에 대한 어떤 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직장에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화이트 칼라였으니까 제 상사가 과로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이거 산재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장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테면 사고사를 당했다. 그러면 인증받기가 쉬운데 화이트 칼라들로 과로로 인한 사망 또 다른 질병하고 겹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때문인지를 입증하기 그렇죠. 어려운 근데 이제 거네요. 저의 경우에는 그나마 또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막 법무팀까지 나서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근데 기업들이 보면 왜 무죄해 뭐 며칠 뭐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는 걸 기업 자체에서도 그 실적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가 나더라도 네네. 이렇게 뭐 당사간이 협의를 하다 유야무야 뭐 위로금 조금 받고 정식 산재로 이렇게 신고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뭐 최소한 2배 정도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산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폭넓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런 원인을 갖게 일테면 다른 질병이 있었지만 네네. 이 일 과로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면은 인정해주면 되는데 지금 산재보험법에 보면 굉장히 명백한 인과관계 있을 때 의학적으로 명백할 때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 자체가 정확한 통계냐 아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들도 이걸 좀 까놓고 오픈시켜놓고 예. 이 문제를 좀 솔직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냐고 산재가 많으면 부끄럽지만 그대로 다 까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줄이고자 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기업도 있고 사실은 정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전적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징벌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때리는 것보다도 예. 사전에 정부가 매뉴얼을 정해놓고 어떤 안전 기준을 정해놓고 뭐 수시 정기 혹은 불시 점검을 통해서 이걸 안 어겼을 때는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네. 뭐 과징금을 3개 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산업체의 인프라를 늘려나가야지 이렇게 지금처럼 사전적인 점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업주, 중소기업주 특히 자금산지 어려우니까 예방 시스템에 투자를 안 하고 사고 나면 좀 재수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또 사고는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정말 기업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주의를 하고 인프라 투자했는데도 났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노력한 거 인정해주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기업주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 된 거다 그러면 엄정 처벌하고 그래서 예방하고 처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 법안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내용만 있지 사전적 예방에 관한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렇게 은폐하거나 숨겨버리면 네. 사실 이게 또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산재 일어나고 나도 뭐 좀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동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큰 사고 같은 경우는 뭐 피해자나 또는 뭐 돌아가신 유족하고 합의해가지고 조용히 무마하려는 게 뭐 공론화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현장의 그냥 일상적인 그런 뭐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재는 줄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격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예방이 필요할 것인가 관련해서 교수님이 예방이 필요하다는데 예방 뭐 그냥 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제가 2002년에 산안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담당 임원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루에 10명 정도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차츰 줄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더디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제 우리 국민들 뭐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고 있고 일본을 곧 앞지른다고 올해는 앞지를 수 있다고 이럴 정도의 규모인데 여전히 노동자 일방의 희생, 가로 뭐 아주 유해한 작업 환경 속에서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 예방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나한테 정말 재산상 불이익이 너무도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안전모를 반드시 장구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 예방이 패트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방을 강화하자. 이건 구호로 끝납니다. 누구도 자기한테 손실이 있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또 그 뭐 기업의 실질적인 뭐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지금 뭐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인터넷상에서도 화두가 됐던 게 택배 기사님들, 예, 그렇습니다. 네, 기사분들의 이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거기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택배 기사들의 어떤 노동 현장에 대한 보완과 뭐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과로 방지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제 밤에 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산재 보험 가입하는 거를 뭐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도 하고 또 회사별로 뭐 일일 작업 시간도 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택배기사들의 어떤 근무 여건 강화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에 대책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실효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과연 정부의 역할이 뭐냐? 정부는 그냥 그 기업에 뭐 아니면 택배 그 부분에 있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그냥 이렇게 일해라라고 권고하는 거냐? 또는 뭐 유도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어떤 그 지금 그 과도한 근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들, 예. 또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산재 관련해서는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 지금 특고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산재 인정의 문제를 떠나서 산재보험 자체의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에 나와 있는데 이번 대책에 보면 그 산재 같은 경우에는 그 산재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사망하신 분에서 문제가 됐던 그 산재 적용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 부분을 작성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그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들 굉장히 좀 실효성 부분에서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산재 보험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사업주가. 노동자가 내는 게 없죠. 없습니다. 사업주가 네, 내줘야 네, 되는 네, 건데 네. 택배 기사의 네, 경우에는 특수 고용 네, 네, 지금 노동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험 절반을 맞습니다. 부담을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그 뭐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예, 예.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회보험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또 그 산재 사고로 인해서 네.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특고 노동자는 심지어는 우리가 그 고용보험이나 다른 보험에서는 근로자성 문제를 가지고 사업주가 반반 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업주가 지금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산재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적용제외라는 걸 통해서 그 특고 노동자 스스로가 형식적으로는 산재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대책을 좀 더 보완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그 택배 물품에 대한 분류 인력을 어떻게 그 배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그 택배 비용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그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서 예. 그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왜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택배업의 구조가 지금 뭐 대기업 소속 택배 기사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일상에 다니다 보면. 근데 사실 이분들이 그 기업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처럼 개인 사업자처럼 예, 도급 계약으로 활동을 하고 됐습니다. 계시고 예. 그 대기업 밑에 대리점식으로 또 대리점으로. 두고 그분 대리점과 또 계약을 맺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이 좀 이거를 책임을 떠밀고 회피할 수 있는 구석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뭐 좋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 최대 작업시간 기준 마련, 물량 조정, 주간 택배기사 심야 배송 제한, 주 5일 확산, 뭐 산재보험 확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당 부분을 노사 협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강제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근데 산은 있는데 노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다 자영업자들이고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단합된 힘으로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하시는데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이긴 하나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은 뭘까 해서 단기적인 대책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봤는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택배 배송 작업하고 분류 작업을 분류해서 그 지금 형태의 그 택배 기사들은 배송 작업만 하게 자기 구역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하죠. 예, 지금은 뭐 다 하는데도 CJ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 분류 시스템도 하고 시스템이 뭐 분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송하고 분류하고 해서 뭐 분류 부분은 뭐 기계로 자동화를 하건 여력이 안 되면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건 그 부분은 택배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해결하고 딱 분류된 물품만 주면 현재 이제 그
택배 기사들, 네. 이런 뭐 소장님들이 자기 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건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시간도 뭐 물량이나 시간 총액으로 뭐 일단 주 52시간이나 몇 시간을 딱 해야지 뭐 토요일은 배제한다 이런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거나 주문을 경제 활동이 하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택배 기사님들도 물량이 좀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전체 물량 중에서 좀 플렉시블하게 하도록 해야지 또 토요일은 쉬고 5일 그렇죠. 근무 그러면은 월요일 날 또 엄청난 물량이 뭐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뭐 주당 근무 시간 정도만 규제를 하고 토요일 뭐 일요일은 지금 또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너무 강제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고요. 그런 생각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앵커께서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임금 노동자로 흡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로 흡수돼서 뭐 이게 뭐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간에 택배 회사에서 컨트롤하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플렉시블하게 구역 할당이라든지 근로시간 같은 것도 회사 차원에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재 뭐 보증금 이슈도 있고 이런 산업 구조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 어려우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대책을 하되 뭐 네네. 로드맵 정도는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정말 택배 작업하고 택배에서 분류 작업하고 배송 작업만 분류해서 네네. 배송만 맡기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죠. 단가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네네. 그거는 이제 택배 기사님들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절대적인 노동 시간이 줄고 조금 뭐 효율적으로 이런 산재 사고는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정부 11월 12일 날 이제 택배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동자 선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갖지 않고 전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도 이걸 따라야 될 의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한하기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지 말게 해라. 그다음에 뭐 야간 10시 이후에는 또 야간 노동하지 않도록 네네. 해라. 야간 배송하지 않도록 그렇죠. 해라. 10시 이후에는 또 앱도 차단해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지킬 의무를 누구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 현장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가로사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개발할 당시 1980년대 초 조선소, 울산의 조선소, 거제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 그때 한 120시간, 주 120시간 정도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 현실이 바로 택배 노동 현실입니다. 하루에 5시간도 못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겨우 김밥으로 때우기도 하고 오늘은 김밥 먹었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가로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프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구역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아침에 다 통지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다들 택배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몇 시까지 택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구조 속에서 아파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구역은 그 혼자서 계속해서 하는 구조를 갖다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면은 아픈데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로사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골병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물건들을 갖다가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갖다 계속 가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정부가 계속 허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명확히 개입해서 들어가서 각 업종별로 문제 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결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다 보니까 가로사는 계속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당장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노동자들의 건강권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정부의 대책도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해하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통제도 하고 또 한편으로 1인 대리점입니다. 다 거의 다. 그렇죠. 1인 대리점 이 구조다 보니까는 2명이나 3명이나 5명이라도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뭐 10인 이하 대리점을 줄 수 없다든지 5인 이하로 둘 수 없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최소한 쉴 수 있고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갖다 만들어도 그것과 관련해서도 도구 계약이라고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근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산재 가입하라고 허용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만들고 예. 그거는 아프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산재의백도 높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아프기 전에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지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근고한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치거나 아프면은 있는 안전망이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산재보험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택배업의 구조 자체가 그런 뭐 기업이 그 택배 기사를 보호해주는 체계가 아니고
뭐 도급과 도급을 거쳐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택배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도 그 택배 기사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대리점도 네.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서로 가입을 좀 미루거나 네. 아니면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의 경우는 최소한 그 안전한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 산재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그런 예.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특고 노동자의 그 근로자성이나 전속성 문제를 오랫동안 따지면서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우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고 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특고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체 부담하고 있는 그 산재보험료마저도 반반 부담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아까 아프면 쉬어야 되고 또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상병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좀 더 그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특고나 프리랜서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 없이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뭐 환경에 대한 개선 지원, 또 보험료에 대한 지원, 또 지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뭐 상병 수당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그 투입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뭐 보험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한테 지출인데 예. 이걸 지출을 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내고 지금 뭐 재해도 겪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명시가 있는데 직종이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이게 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은 정부의 네.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게 어쨌거나 뭐 코로나 사태로 말하면 택배가 대폭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났죠. 택배 회사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지난 그러니까요. 시간에 다뤘지만 한 30% 이상 그 급증하는. 영업이익이 늘어났잖아요. 네. 났고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코로나 이후로 뭐 그냥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조금 비싼 물건의 경우에는 뭐 택배비가 그 가격에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또 싼 것도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 거든요. 택배비 네네. 조그마한 물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들은 그게 한 500원 정도 더 붙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막 문제가 불거지면서 좀 늦게 오셔도 된다. 택배 네, 회사님. 맞습니다. 그리고 네. 500원 정도 더 내도 된다라는 의견들도 꽤 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왜 이렇게 저임금 혹사당하냐면 결국 택배 회사들 간에 과당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당 경쟁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송하고 그 분류 작업을 강제로 분리하게 해서 같은 사람이 못하게 해버리면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배송 분류 인력을 따로 고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요금에 전가를 하면 됩니다. 또 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그 전가를 해서 한 500원 정도 올린다 그러면은 그거 다 그 인정할 거거든요. 소비자들도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원가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 택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그렇죠.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여력을 가지고 택배 회사들은 이런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용 범위를 좀 넓히고 그런 것들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욕을 좀 먹더라도 지금 택배 회사들한테 그걸 강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이렇게 겁을 내시는지 소극적으로 네. 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가 뭐 한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반 정도 하면은 뭐 한 5, 6만 원 정도 내는데 상반기에 이 택배 회사들이 이익 보면 매출은 뭐 한 20-30%씩 늘어났지만 전년 대비해서 네네. 순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232억 벌었는데 올 상반기에 830억 벌었습니다. 그래서 238% 정도 이익이 났고요. 한진의 택배 부분의 매출 보면은 매출은 23%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작년에 116억이었는데 올해 223억입니다. 그래서 92%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두 배가 그래서 됐네요. 사실은 보험료 낼 돈이 정말 없는가? 이것도 아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 손 놓고 있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노동자들만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 택배 회사들이 당장은 직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로 직고용이
대단히 어렵다 하면은 10인 이하의 대리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이 책임 있게 최소한 이를 갖다 교대로 시킬 수도 있고 대리점에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 네.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하는 이런 구조는 되지만 개인 대리점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산재가 많은 가장 큰 이유가 최저 입찰제입니다. 이걸 입찰 통해 가지고 원천 또 하청, 재하청 이러다 보니까 그 구조가 순환 구조 속에서 중간중간에 다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은 뭐 하루 일주일에 130시간을 일을 해도 손에 잡히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가로사에 노출돼 있는 이 구조를 갖다가 정부에서 계속 쳐다본다.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38%씩 100% 이상씩 다 나는 기업들이 여전히 산재보험료 반반씩 내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실적 호조를 보인 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송, 특히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수혜를 봤을 텐데 아마 기업의 지금 실적 호조의 상당 부분은 택배 기사님들이 발로 뛰어서 만든 수익과 뭐 그런 자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그만큼 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그 택배비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업이 지금의 어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수익이 높아지고 했던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만 아마 국민들도 뭐 택배비 일부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기업의 어떤 역할 그리고 기업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또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만 아마 그렇죠. 비용 부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먼저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한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재고용보험료 징수법에 그런 그 특정 업종을 지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저소득 근로자라든지 불안정 근로자에 대해서 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정부 예산 사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특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현행 그 산재보험법의 그 적용제외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특고 노동자가 지금 부담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태일 열사가 부당한 노동 현실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지 지금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 동안 기업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고 발전을 한 상황인데 과연 노동 현장은 얼마나 지금 발전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정영곤 대표, 최현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